네, 올해도 발달 장애인 가정에서의 비극적인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을 오롯이 가족이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저희 연합뉴스TV는 세 편에 걸쳐서 발달 장애인의 자립 지원 실태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사회부 김예림 기자와 함께 기사에서 다하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기사였는데 처음에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앞서 나온 저희 기사에서 보셨듯 이번 달 초 경기도 안산시에서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둔 아버지께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들 형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중증 발달장애인이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울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궁금증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인데요. 네. 보호자가 없는 홀로 남겨진 발달장애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건지 이때 이걸 알아보면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떠나다 보니까 형제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불안하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안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통해 형제를 지금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원래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동 지원 시간이 매달 120에서 140시간 정도였는데 시간이 추가돼서 한 명당 매달 500시간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길어야 6개월까지만 추가 지원 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결국에는 이들 형제도 결국에는 시설에 보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부모 단체들은 형제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봐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 시설이라는 데 있으면 아무래도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욕구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제재를 받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인터뷰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장애계에서는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이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설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뭐 밥을 먹는 시간이라든지 시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는 건데요. 근데 다만 탈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부모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자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네. 갖춰지지 않는 이상 그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족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김 기자가 시설에서 나온 발달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어쨌든 나오다 보니까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저희 앞서 리포트에 나오셨던 제가 만난 발달장애인 지원 씨는요, 9년 동안 대전의 한 시설에서 사셨었는데요. 네.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극도 없고 또 할 일도 없다 보니까 지원 씨가 이제 바닥을 보고 계속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90도까지 굽었었거든요. 또 이제 무릎을 바닥에 대고 뱅글뱅글 도는 정형 행동도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제 지원 씨가 흡인성 폐렴에 걸려서 잠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퇴원을 하고 2주가 지났는데 허리가 꼿꼿이 펴졌습니다. 이제 대단한 것도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같이 어머니랑 손잡고 다니면서 산책을 했는데 이제 지나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자극이 돼서 허리가 펴졌던 겁니다. 이후 시설에서 나온 지원 씨는 지금 2년째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지원주택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부모님과 떨어져 룸메이트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 외에는 주거 코치가 1대1로 지원 씨의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정해진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살던 지원 씨는 이제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에는 지원 씨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을 하는데요. 이제 활동지원사의 옷깃을 잡아 끌면서 산책을 가자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부모님이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취재진이 어머니를 인터뷰했을 때 네. 아들을 안 본 지 딱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해요. 이제 발달장애인 부모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이상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지금은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잘 지내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또
제가 언제든지 또뭐 전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좀 많이 해줘요. 떨어져 사는 아들에 대한 걱정도 적지 않지만 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도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하셨던 얘기가 10여 년 전에 지원 씨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인생이 끝난 것 같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이제 어머니가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아이가 졸업한 뒤에는 그때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했거든요. 예. 근데 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잠깐 집에 두고 쓰레기도 버리러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벌어야 하니까 아들을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가 이제 어머니께서 아들을 시설에 보낼 때는 마치 군대를 보내는 것 같았는데 이곳 지원주택에 보낼 때는 장가를 보내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제도만 잘 갖춰져 있다면 발달 장애인들도 시설이 아닌 그런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건가요? 네, 아직 한계도 많은데요. 제가 네. 앞서 소개해드린 지원주택 제도는 서울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지역 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공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주택 총 158호를 공급했고요. 이번 달까지 43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주택도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입주한 장애인들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공급 부족입니다. 예. 서울시에만 3만 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이 살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 주택수가 한참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지원주택 자체는 서울시에 한정돼 있고 서울시 이외의 그런 수도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하고 싶어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도 서울시와 비슷하게 지원주택 공급에 대한 조례를 발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원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이 주택에 사는 장애인들을 보조할 수 있는 활동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장애계에서는 이 조례가 반쪽짜리 조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 탈시설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도 더딘데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2020년에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은 아직도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주거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일자리 정책은 어떤가요? 네, 지역사회 선이라든지 일부 구청에서 일자리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네. 발달장애인 일자리는 공급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 리포트에도 나왔던 것처럼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1%, 고용률은 28%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저희 취재진들이 10여 명의 직원들이 모두 발달장애인인 경기도 용인의 카페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매니저 1명이 계시고요. 나머지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커피 내리는 법이라든지 또 쿠키나 빵 굽는 법들을 배우면서 다른 일반 카페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지역 사회에서 힘을 모아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문제는 선의에만 기대기에는 발달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문이 너무 좁다는 겁니다. 예. 이제 카페 인근에 경기도 수지시에 이제 복지관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곳에 이제 직업 훈련을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 신청하기가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복지관 입장에서도 예산 문제도 있고 공간 문제도 있다 보니까 관내 모든 발달 장애인들을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거 일자리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만나봤을 때 예. 가장 간절한 사안은 24시간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4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 500여 명이 단체로 삭발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 현장에 다녀왔었는데요. 네. 당시 삭발식에 참여한 부모님들이 결의문을 수십 장을 쓰셨는데 제가 다 읽어봤었을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 곁에 없을 날에 혼자 남게 될 아이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는 것이었는데요.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이를 위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국의 발달장애인들이 한 달 동안 이용하는 그 활동 지원 서비스가 120시간 정도 되는데 이게 하루로 따지면 4시간 정도입니다. 장애계에서는 적어도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하루 평균 8시간은 되어야 하고 중증의 경우에는 또 24시간 동안 지원이 가능해야 한데 그 기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24시간 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는데요. 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에서의 극단적인 비극이 끊이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국가가 우리 가정을 지원할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 신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24시간 지원 체계 보장, 또 일자리 마련 등 사회 보장 제도로 보여줘야 하는 거고요. 내 아이가 부모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지 않는 이상 발달장애인 가정의 극단적인 비극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제대로 된 제도가 갖춰지지 않으면 비극적인 일은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에 맞는 체계적인 제도가 시급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김예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